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저 역시 불같은 사랑을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 쏙 빼는 인생 경험까지 해본 30대 여자예요. 지금은 과거에서 많이 벗어나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다니 믿겨지지 않네요. 과거 여수에서 있었던 저의 6년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원래 서울 여자였어요. 미용 기술을 일찍부터 배워 여기저기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 손질을 시작했으니까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길만 걸어왔었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도 느끼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이유 없이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했었던 적도 있고, 숨막히게 가슴이 답답해 앉은 자리에서 콜라 한 병을 원샷 했던 적도 있었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최근 들어 손님의 컴플레인이 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 실력이 최악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그냥 잘 견디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호흡곤란, 두통, 가슴 답답함 증상을 더 자주 겪게 되었어요. 약을 계속 복용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저는 결국 서울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먼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 예전에 여행으로 갔던 여수가 떠올랐어요. 혼자 떠난 여행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긴 곳이었죠. 그저 그 이유였어요. 저는 일도 그만두고 간소한 짐만 챙겨 여수로 내려갔어요. 친구나 가족들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모두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저는 일일이 만나서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빨리 떠나고만 싶었어요.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사이트에서 미리 봐둔 집들을 보러 다녔어요. 작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는 집이었죠.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고 곧바로 바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몇 달 뒤, 몇 주 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무작정 내려온 여수행을 후회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 그게 유일하게 제 앞에 놓인 동아줄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여수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나 두어 달은 일하지 않고 마냥 쉬기로 마음먹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며 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늘어지게 잠도 자고 하루 종일 걷기도 했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보니 건강 문제도 매우 좋아지더군요. 아직 가끔 공황이 와서 주저앉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 횟수도 많이 줄고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고 싶은 욕구도 생겼어요. 다행히 미용실에 바로 취직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보다 페이는 좀 낮았지만 전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처음 미용사가 되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의욕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굉장히 협조해 했죠. 그렇게 여수에서의 1년이 흘러갔어요. 재미있게도 저는 낚시 동호회에도 들어가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낚시가 저와 잘 맞는 취미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밝고 건강해진 제 모습에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제게 머리를 하러 온 손님이었는데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골이 되었죠. 자주 보다 보니 이것저것 나누는 얘기도 많아지고 밖에서 데이트하는 사이까지 된 거예요.
저보다 5살 어린 그 남자는 제게 정말 잘 대해줬어요. 본인도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왔어요. 교제를 시작하고 4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은세야, 우리 결혼하자. 뭐? 우리 아직 반년도 안 만났어. 무슨 결혼이야.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더 연애해도 어차피 너랑 결혼할 건데 그냥 빨리 하고 싶어. 결혼하자. 남자는 불도저 같았어요. 당시 제 나이는 34, 남자는 29이었어요. 남자와의 연애는 과거의 남자친구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남자 역시 여수 사람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남자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리고 잘생긴 데다 몸도 좋고 제게만 헌신하는 남자를 만난 것도 행운인데 그런 그가 제게 빨리 결혼하자고 조르다니 꿈만 같더군요. 왕규야, 나 너랑 같이 낚시 즐기고 싶어. 자기도 동호회 들어오면 안 돼? 그럴까? 알았어. 제 부탁에 남자는 기꺼이 동호회에도 들어왔고 낚시라는 공통 취미까지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동호회 안에서도 모두 저희 커플을 부러워했죠. 왕규랑 은세는 진짜 잘 어울린다. 둘 다 선남선녀인데다 어쩜 저렇게 서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너무 부러워서 질투나네. 다 은세가 저한테 잘하니까 저도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머, 완규 말하는 거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은세 완전 행복하겠다. 저희는 교제 후 결혼까지 초고속으로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수라는 이 먼 곳까지 와서 제 짝을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우리의 신혼은 연애의 연장선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야, 나 1인 헤어샵 해볼까? 1인 헤어샵? 직원 안 두고 나 혼자 하는 거야. 한 명씩만 예약제로 받으니까 가게도 그렇게 클 필요 없고. 그런데 주변에 1인 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둬서 메이크업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머리랑 화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니. 그런데 자기 메이크업은 잘해? 아니, 그래서 배워볼까 하고. 이제부터? 자기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나 제대로 메이크업 배울 때까지만 좀 고생해주면 안 될까? 미용실 하면서 배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일 그만두고 빨리 열심히 배워서 내 가게 오픈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 뭐 하나 제대로 배우려면 일하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자기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배워. 내가 더 부지런하게 돈 벌게. 정말? 와, 너무 고마워. 자기는 진짜 천사야. 나 정말 자기 사랑해. 우리 부부인데 자기 일이 내 일이고 그런 거지. 뭘 이런 걸로 고마워해. 학원부터 얼른 알아보고 미용실에도 일 그만둔다고 얘기해야지. 알았어. 제가 공부하는 동안 남편이 외벌이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던 것이 무색하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저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바로 메이크업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머리를 만지는 직업을 했었다 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배워갔고 감각도 좋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뿌듯한 5개월간의 수강 코스를 마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남편 헬스장도 운영이 잘 돼서 둘 다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 덕분에 학원도 잘 마치고 너무 좋다. 공부하느라 자기가 더 수고했지 뭐. 우리 이번 주말에 간만에 사람들이랑 낚시 나가자. 사람들도 너만 기다리고 있어. 오, 좋지. 간만에 낚시라니. 맛있는 것도 먹고. 당연하지. 우리 자기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남편은 제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더 앞으로 나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만 살면 곧 부자가 되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가끔 남편은 제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해 의아할 때도 있긴 했어요. 한 번은 지인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은세씨, 우리 집에 놀러와요. 배달 음식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남편도 같이 와서 우리 신랑이랑 넷이 간만에 술도 한잔 하고 해요. 이번에 선물 받은 좋은 위스키가 있는데 은세씨네 오면 딸게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제가 여수에 와서 처음 사귄 지인이었거든요. 주말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따 언니네 가기 전에 뭐 사갈까? 저기 빵집 가서 맛있는 케이크랑 디저트 이것저것 사갈까? 아니면 마트 가서 과일 바구니 큰 거를 하나 가져갈까? 응? 그런 걸 왜 사가? 왜 사가긴, 우리를 언니네 집에 초대해 주셨잖아.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예의상 선물 정도는 사가는 게 맞잖아. 빈손으로 거기를 어떻게 가? 글쎄,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선물을 사가야 되는 거지? 난 잘 모르겠네. 남편은 간혹 저런 황당한 말들로 저를 당황시켰어요. 남편의 상식과 저의 상식이 부딪히는 상황이 종종 생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은세야, 나 여수 놀러 간다. 휴가를 하루밖에 못 빼서 1박 2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긴 간다. 미진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 정말? 언제 오는데 빨리 와. 보고 싶다. 숙소 안 잡았지? 숙소 잡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밤새 얘기하고 놀자. 너네 집? 남편 있는데 또 어떻게 그래. 그냥 니네 집 가까운 데로 우리가 따로 잡을게. 아니야, 우리 손님방 있어. 화장실도 2개라 너희 따로 써. 불편한 거 없을 거야. 남편한테는 내가 말할게. 하룻밤인데 남편도 뭐라고 안 할 거야.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친구 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잔다고? 그래, 오시라고 해. 정말? 고마워, 자기. 그럼 뭐 맛있는 걸 먹을지 좀 찾아놓을까나? 애들 오면 데리고 가려고? 여수하면 또 해산물이지. 내가 같이 모시고 갈 수는 있지. 그런데 계산은 당연히 친구들이 하는 거지? 응? 내 친구들이? 왜? 왜라니? 우리 집에서 신세 지는 거잖아. 그럼 저녁 한 번은 거하게 써야 하지 않나?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닌데? 맛있는 거 안 살 거면 숙박비를 받든가 해야지. 그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닌가? 자기야, 우리가 지금 친구들 상대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 숙박비며 걔네한테 저녁 쏘라고 하는 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랑 제일 좋은 친구 사이인데. 자기야, 나는 그래서 내 고향 친구들 하나도 집에 안 데리고 오잖아. 나도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럼 자기도 똑같이 데려오지 말아야 공평한 거잖아. 공평? 우리 부부 사이에 공평이란 말이 맞아? 난 도저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서울에서 내려오는 내 친구들 여기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 묵었다 간다는 건데 멀리서 온 애들한테 뭘 얻어먹을 생각이라니? 그럼 지난번에 언니네 집 초대받아서 갈 때는 거기가 초대한 거고 우리는 손님이니까 선물 살 필요 없다고 한 건 뭔데? 지금 이거랑 비슷하잖아. 뭐가 비슷해? 우리가 거기서 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쪽은 우리를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그럼 지금 내 친구 오는 게 싫다는 얘기야? 오는 건 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자는 건 싫다는 말이지. 그래도 굳이 여기서 자겠다면 저녁이라도 좋은 거 사라. 이 말인 거고. 와, 모르겠다. 자기 되게 낯설다. 나도 지금 자기 되게 낯설어.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친구들 방을 잡아줬고 대충 눈치를 챈 친구들은
제 앞에서 남편 언급은 하지 않더군요. 그때의 다툼은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술을 마시면서 풀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완전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가장 불편했던 일을 꼽자면 바로 저희 엄마와의 관계였죠. 사실 결혼하기 바로 전 아빠가 뇌질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제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놨고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 장례를 위해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겨우 아빠를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슬퍼할 틈도 없이 4일 뒤에는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좋은 날이긴 했지만 참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서 웃지도 못했죠. 제 결혼식을 앞두고 아빠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면 모두 저를 많이 걱정하셨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생전에 엄마와 아빠 사이가 각별해서 동네에서도 인꼬부부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어딜 가든 아직 둘이 손잡고 다니고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꽁냥꽁냥 하는 모습이 불륜 커플로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아빠를 떠나보낸 엄마는 완전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일주일 상간에 살도 많이 빠지셨고요. 제 결혼식 때도 고운 한복과 화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마 얼굴은 어두웠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 잠깐 서울 갔다 오지 않을래? 서울? 갑자기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안 좋더라고. 가서 엄마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기분도 좀 풀어드리자. 응? 아, 그럼 자기 혼자 갔다 올래? 왜? 자기 다른 일 있어? 주말에 헬스장 상담 오겠다고 하신 분들 예약건이 많아서 매니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럼 평일에 당일로라도 잠깐 같이 갔다 오자. 그냥 자기 다녀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약 상담이 많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고 심지어 동호회 사람들이랑 낚시를 다녀왔더군요.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해? 자기야, 내 말 들어봐. 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뭐? 뭐가 나를 위한 건데? 솔직히 내가 장모님한테 가기 싫다. 이랬으면 자기가 더 상처받았을걸? 내가 거짓말한 거 자체를 놓고 보면 잘못했지만 그 전에 자기를 배려해서 했다는 것만 좀 알아줘. 변명치고는 너무 치사하다.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자기랑 장모님 둘이 시간 보내는 게 더 편하잖아. 우리 엄마랑 있는 게 그렇게나 불편해? 불편하지. 우리 엄마는 아니니까. 뭐? 그럼 자기 헬스장 회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대해? 그건 일이잖아. 돈이랑 관련 있는 거고. 그렇게 다른 상황을 억지로 연관시키지 마. 우리 엄마가 불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싫다고 너무 솔직히 말하니 오히려 제가 더 말문이 막히더군요. 얼마 후 엄마와 일이 드디어 크게 터지고 말았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직 안 잤어? 은세야.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 보내고 네 집에서 한 번도 맘 편히 잡은 적이 없어. 혼자 지내니까 너무 마음이 쓸쓸해. 엄마, 울지 마.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둘이 알콩달콩 살던 그 집에서 이제 엄마 혼자인데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그날 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러다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자기야, 있잖아. 우리 엄마. 장모님 왜?
아무래도 거기서 둘이 지내시다가 혼자 계시려니까 많이 힘든가 봐.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시켜드렸으면 하는데 그 전에 한 3달 정도 여기 내려와서 마음 좀 다독여드리면 안 될까? 엄마 성격에 오래도 안 있으려고 하실 거야. 그냥 지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머리도 식히고 바닷바람도 쐬고 하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처음 여수 오기 전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아주 좋아졌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게 하겠다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얼굴이 매우 심각해지더군요. 자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난 예전에도 말했지만 장모님 너무 불편해. 남편 이름 마음 이해하지만 그 슬픈 마음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까봐 그래. 슬픈 마음이 영향을 준다고? 난 지금 자기랑 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장모님이 오신다고 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을 테고 불편해서 눈치도 볼 테고 그러다 자기랑 다툴 것 같고 그냥 장모님이 서울에서 혼자 잘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장모와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의 처지를 이렇게까지 외면할지는 몰랐거든요.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완박한 사람이었는데 제3자가 끼는 일에는 예외 없이 이기적인 모습이 튀어나오더군요.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 딱 3달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3일이고 3달이고 난 내키지가 않네. 만약에 그러다 여수 좋다고 아예 오시면 어떡할 건데? 자기나 나도 연구 없이 왔다가 여기 좋아서 눌러 앉은 거잖아.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생기면 그때는 엄마가 집을 따로 구해서 살아야겠지. 나는 자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네. 따로 구해도 어쨌든 같은 여수에 있는 거잖아.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만나는 빈도수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쐐기를 박더군요. 자기야, 나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여수 온다고 해도 말릴 거야. 떨어져 산 지 오래돼서 만나도 잠깐 반가운 거지.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싸움만 난다니까. 자기도 분명히 장모님이랑 그럴 거야. 나는 정말 자기 사랑해. 자기랑 평생 이렇게 둘이 살고 싶어. 아기? 난 필요 없어. 자기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우리 영원히 서로만 보고 살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머리가 띵해지며 어지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약간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에게 당했던 걸까요? 쇠뇌라는 걸요.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너무 몰빵을 해서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둘만의 시간을 더 즐기고 싶은 거겠지. 이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하긴 나도 시어머니가 똑같은 일 생겨서 여수 내려와 산다고 생각하면 엄청 반갑지는 않잖아. 내가 애초부터 남편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게 잘못일 수도 있어. 내가 나만의 성향을 갖고 있듯 이것도 저 사람만의 성향인 거지. 다름을 인정하자. 남편이라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제 다른 걸 깨달았으니까 맞춰가도록 노력하자. 저는 제 행복하고 완벽한 그런 생활에 금이 가는 것이 미치도록 싫었어요. 어쩌면 짧은 연애 기간에 그 사람한테 너무 푹 빠져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결국 엄마가 내려오는 일은 무산되었고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하는 것 뿐이었죠.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저는 1인 샵을 어찌저찌 해서 오픈하게 되었어요. 작은 샵이지만
저 혼자이기 때문에 바쁜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많이 지체할 때면 남편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는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생각했죠.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잖아. 나도 저희랑 저 사람도 나랑 결혼한 거지. 아무리 결혼이 가족끼리 만남이라고 해도 저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온 우주인가 봐. 엄마나 지인 일은 더 이상 서운해하지 말자. 나한테 잘하는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찝찝함을 털어버리려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제 샵도 손님이 조금씩 많아지고 남편 헬스장 역시 꾸준히 잘 되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죠. 자기야, 우리 여기 전세잖아. 이제 슬슬 자가 알아보는 게 어떨까? 너무 좋지. 그렇잖아도 저기 H동에 바다 앞에 지었다는 새 아파트 대단지 홍보하더라고. 나도 그 소식 듣고 살짝 욕심을 내긴 했었어. 우리가 앞으로 여수 떠날 일은 없겠지? 난 맹세하는데 절대 여수 안 떠나. 여기가 내 고향이고 새 집이야. 자기도 내 옆에서 평생 바다 보고 살 생각이나 하라고. 그럼 우리 거기 좀 알아볼까? 남편과 저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미분양이 몇 채 남아있더군요. 그 다음은 대출 여부였어요. 둘 다 자영업자라서 얼마나 나올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 명의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이미 헬스장을 차릴 때 받은 대출이 많았던 거죠. 물론 밀리지 않고 갚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대출은 안 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제 명의로는 대출이 최대 4억 2천까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풀대출 받아서 4억 2천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모은 1억 3천까지 하면 5억 5천이네. 저 아파트가 6억 2천이니까 7천만 더 어디서 융통하면 되겠어. 이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래도 다행이야. 자기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사실 4억 2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거야말로 다 빚인데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하지만 한번 결심한 건 절대 굽히지 않는 남편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계산까지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더군요. 혹시 아기가 생긴다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텐데 하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자기야, 뭘 걱정해. 자기 지금 샵 너무 잘 되잖아. 심지어 여기저기서 강의해달라고 DM도 오고 한다면서. 나도 요즘 헬스장 완전 성수기야. 우리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그 돈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어.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1억 넘게 모았잖아.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 나만 믿어. 몇 달 뒤 저희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뷰가 있고 뒤로는 시내가 다 보이는 정말 환상적인 집이었어요. 갚아 나가야 할 빚도 잠깐 잊은 채 이런 집에 살게 됐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제게는 그곳이 뼈아픈 집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나도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 무슨 공부? 신체 관련한 공부 더 배웠으면 해서. 신체? 그 경수 형님 있잖아. 제2동에서 헬스장 운영하시는 나랑 친한 형님. 아, 경수씨 알지? 그 형도 나랑 똑같거든. 우리 둘 다 체육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운동 좋아해서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이 보여지는 겉모습 말고 신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회원들이 더 나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경수 형님 아시는 분이 해부학도 공부하시고 운동신경계에 대해 빠삭한 분이 있나 봐.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다 같이 스터디 할 사람 있으면 해주겠다고 하셨대. 경수 형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그 스터디 같이 하지 않겠냐고. 일주일에 한 번? 그분이 오시는 건 한 번이긴 한데 우리는 또 따로 만나서 스터디 해야지. 그러면 헬스장을 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다는 말인 거야? 헬스장은 계속해야지. 다만 매니저 윤성이가 주로 관리하고 나는 잠깐 빠져 있어야지. 이거 다 공부할 때까지만. 자기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헬스장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양심상 윤성이랑 다른 애들 월급을 좀 높여주려고 하거든. 그럼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좀 적어지긴 하겠지. 그럼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자기가 좀 메꿔주면 좋겠다 싶은 거지. 우리 지금 대출 원금이랑 이자가 한 달에 350만 원씩 나가는데 내가 생활비를 메운다 해도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자기도 예전에 결혼하고 바로 메이크업 공부한다고 생업은 손 놓은 적 있잖아. 그때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알지? 내가 몇 년 동안 이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걸릴 텐데. 이번에는 자기가 나 좀 도와주라. 이거 스터디 끝나고 나면 혹시 알아? 헬스장 사장이 완전 전문가라고 소문 잘 나서 더 대박 터질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응? 남편이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못 벌 때 도와줬고 지금 또 그걸 이용해 샵이 더 잘 되고 있으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전 남편의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못하고 응원해주겠다 했어요. 한편으로는 딴 생각 안 하고 자기 성장과 발전에 저렇게 힘쓰는 게 내 남편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놈의 스터디가 우리 사이에 불을 지르는 화근이 되어버렸죠. 자기야, 나 집에 왔는데 지금 어디야? 나 형님들이랑 스터디하고 있지. 오늘 다들 완전 불붙어서 12시까지는 공부하다 갈 것 같은데? 자기 먼저 자. 그래?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치킨 사왔는데. 자기 먹고 자. 알았지? 잘 자. 남편은 공부에 빠져도 단단히 빠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들 열정맨이라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헬스장에 한 달에 2-3번 들릴까 말까 하는 정도였어요. 윤성 씨가 자기 전화 안 된다고 쳤던데? 아, 그래? 전화한다는 게 깜빡했네. 헬스장에 뭐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던데? 그래? 윤성이가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급한 거면 또 전화 왔겠지. 한 번밖에 안 왔네. 나 2시까지 공부하고 잘게. 자기 먼저 자. 오늘도 늦게까지 하려고? 오늘은 좀 같이 자자. 우리 이거 공부해서 쪽지 시험 보고 많이 틀린 사람이 맥주 쏘기 내기했단 말이야. 100점 맞아야지. 남편이 공부를 재밌어하고 즐기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한 곳에 올인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를 포함한 다른 것에는 금방 소원해지더군요. 샵은 대체로 잘 됐지만 가끔 평소보다 손님이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생각하면 아득해지기 마련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매니저에게 관리를 전부 맡긴 헬스장 역시 회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겨울이라 회원수가 적어진 것뿐이라며 저를 안심시키기 바빴어요. 금방 끝날 것 같던 남편의 공부는 점점 길어졌어요. 급기야 저희 집 가게 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좋아서 하는 공부인 건 아는데 조금 계속 길어지는 것 같네? 나도 이번에 예약 손님이 많이 없어서 좀 힘든데 우리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너 공부할 때 내가 옆에서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심지어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힘내라고 맛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요 몇 달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는 거야? 와,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서운하다. 아니, 지금 진짜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 맨날 그 사람들 만나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상의할 시간도 없었잖아.
공부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하자는 거지. 남편과의 싸움은 잦아졌고 급기야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말았어요. 결국 서울을 떠나게 만들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저를 다시 덮치고 말았어요. 퇴근 후 길가에 쓰러진 저는 응급실에 실려오고 말았죠. 연락이 갔을 텐데도 2시간이나 더 있다 온 남편은 손에는 책이 들려있더군요. 자기야, 나 손 좀 잡아줘. 저는 울면서 그에게 애원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나 이쪽 손은 책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줄게. 응급실에서도 남편은 제 한 손만 무성의하게 잡은 채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에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응급실 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남편과 간절하게 헤어지고 싶어졌어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서 주변은 살피지 않는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숨이 막히더군요. 게다가 공황과 우울증을 여수와서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겪게 되다니요. 그 후로도 남편은 스터디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를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의 4번째 결혼기념일에 그와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죠. 우리 이렇게 밖에서, 아니 같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맨날 먹는 밥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따가 밥 다 먹고 나 형님들 있는 데로 건너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 택시 먼저 타고 집에 가. 알았지?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뭐? 나 최근 2달 동안 살이 10kg 넘게 빠졌어. 자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더라. 지난번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내가 자기한테 손 좀 꼭 잡아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니? 그런데 자기는 책 봐야 된다고 나한테 소홀하게 굴었잖아. 나 요즘 다시 정신과 다녀. 그건 알아?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자기도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지. 서로 더 힘들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자. 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편에게 어떤 사과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믿기 힘들더군요. 저만 바라보고 매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쉽게 차가워질 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됐구나.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저희는 각방을 썼고 집에서 봐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다 준비해 사인까지 마치고 법원에 섰어요. 숙려기간 동안에도 저희는 남처럼 지냈고 결국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었죠. 바로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대출금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어서. 아, 나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난 어쨌든 계속 여수에 있을 건데. 너는? 난 서울로 다시 갈까 해. 나도 뭐 이 집에서 계속 살 이유가 없지. 어쨌든 팔아서 대출 다 갚고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하지만 깨끗하게 끝나는 건 없더군요. 워낙 집값이 높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제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다 이 집에 들어간 마당에 빈손으로 어디를 나가 살 수도 없었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었고 저는 예약을 늦게까지 받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어요. 남남이 되고 이렇게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사니 오히려 가끔은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군요. 그렇게 3개월쯤 흘렀을까요? 아는 지인이 제게 SNS 링크를 하나 보내주며 온갖 욕을 했어요. 야, 이완규 완전 나쁜 놈이었네.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여자 만나서 커플 계정까지 파? 심지어 이거 오픈이라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어. 저는 온갖 닭사스러운 말들과 다정한 투샷으로 도배된 그 사람의 새 SNS 계정을 보게 되었어요.
제게 예전에 했던 사랑의 속삭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기 다 쓰여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재결합을 원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새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거실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완규,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너 우리가 이 집 산 6억 2천만 원보다 더 잘 받아서 팔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더 싸게라도 매물 내놔. 하다못해 전세라도 내놔. 그리고 나 돈 줘. 이 집에서 제발 나갈 수 있게. 여태까지 서로 귀신처럼 잘만 살아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팔아? 지금 그 가격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 언제까지 이혼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 여자 생겼잖아. 너도 알게 됐구나. 그 여자도 지금 상황 알아. 내가 이 집 팔고 너랑 금전 문제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준대. 정말 오롯이 나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너랑 다르게. 구역질나니까 그런 말은 접어둬. 발정난 짐승 같은 너랑 지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거북해. 아무튼 빨리 이 집 처리해줘. 그래야 너도 사랑스러운 그녀와 빨리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런 사람인 걸 전혀 모르고 쉽게 결혼을 결정했었다는 것이. 심지어 결혼 후 알고도 제 눈을 가리고 못 본 채 외면했던 제 자신에게 말이에요. 자책과 회의감에 휩싸인 저를 겨우 붙잡고 지탱하고 있었죠. 그 후 그 사람과 몇 번의 언쟁을 더 하고 나서야 더 저렴하게 집을 내놓기로 합의를 봤어요. 손해를 좀 보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빚을 다 갚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새 출발을 결심했어요. 엄마와 같이 살며 멀지 않은 곳에 다시 1인 샵을 오픈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인지 다행히 제 샵은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고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워라밸을 즐기면서 배달비 걱정 없이 음식을 주문할 정도의 여유는 갖고 살고 있었어요. 아,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뻔했네요.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예전 낚시 동호회 사람을 만났거든요. 은세 너 서울에 있었구나. 왕규랑 이혼 소식은 들었다. 오빠는 왜 여기 있어요? 나 사촌 결혼식 때문에 잠깐 올라왔어. 간만에 보니 반갑다. 그러네요. 잘 지내요? 다야 뭐 똑같지. 맨날 낚시나 하고. 오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야. 오빠도 참. 왕규 소식은 좀 들었어? 아니요, 전혀 몰라요. 에휴, 우리가 다 임모와 말했거든. 너같이 능력 있고 성격 좋은 여자 놓친 거 후회할 거라고. 너랑 깨지고 금방 만난 여자 있잖아. 거의 바로 임신해서 결혼식 없이 동거부터 했는데 애를 낳고 살다가 여자한테 빚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나 봐. 뭐 원망해도 늦었지. 자기 애까지 낳았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더라. 앞뒤 안 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애가 있다고 그 빚 많은 여자를 그냥 떠안았다고요? 왕규 헬스장도 완전히 날라갔거든. 그거 더 잘되게 해보겠다고 스터디인가 뭐에 미쳐서 다니다가 밑에 애들이 다 해먹고 톡 꼈다고 하더라고. 뭐 그 전부터 관리 부실로 회원 계속 빠져나가는데 신경도 안 쓰고. 아무튼 지도 이제 다 잃으니까 그 여자라도 옆에 두고 사는가 보더라고. 걔한테는 미안하지만 속으로 참 네가 헤어진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 제 얘기 듣고 보니 어떠세요? 자기 관리와 발전의 완벽을 기했던 한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 마주한 현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본인 스스로의 성장도 좋지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살피면서 챙기고 감사할 줄도 아는 삶을 배웠답니다. 앞으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